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여기 반정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광해군이 가장 아꼈으나 인조의 시대에는 반역자로 기억되어야 했던 정승, 박승종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광해군 15년의 봄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창덕궁의 깊은 어둠 속에서 임금의 곁을 지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승종. 그는 당시 권력의 정점인 대북파의 수장이자 임금의 처조카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권력욕에 눈먼 정객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승종은 성품이 본래 깨끗하고 욕심이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광해군의 무리한 궁궐 조성 사업을 반대했고 피바람을 몰고 온 옥사 앞에서도 늘 신중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인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고 대궐 밖에서는 이미 반정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승종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죽음과 자신의 가문이 맞이할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임금에 대한 충성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그는 고독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영의정의 관복 뒤에 감춰진 것은 권세가 아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결연한 수용이었습니다. 박승종,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승종은 단순히 운이 좋아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밀양 박씨 가문의 자손이었으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과 학식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조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박승종 본인보다 더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그에게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묘한 인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 광해군의 비인 문성군부인 박씨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처조카라는 신분은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안겨주었으나 동시에 그를 반대 세력의 가장 큰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승종은 광해군의 실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고뇌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북파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이첨과 같은 강경파들이 주도한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임에 대해 내심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박승종은 광해군에게 여러 차례 간언을 올렸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무리한 토목 공사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을 멈추어 달라 청했고 당파 싸움의 잔혹함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왕의 가족이었고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누리는 영광이 광해군이라는 태양 아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의 기운이 한양 도성을 뒤덮기 시작하던 1623년 초입, 박승종의 집 앞에는 수상한 인물들이 오갔습니다. 서인 세력은 그를 포섭하려 하거나 혹은 제거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승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선택할 수 없으며 가문이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광해군과 함께 침몰할 것을 알면서도 배에서 내리는 대신
조용히 삿갓을 고쳤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박승종의 일상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연회를 멀리했으며 홀로 서재에 앉아 두보의 시를 읽거나 가문의 가온을 필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침묵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조 반정의 횃불이 궁궐 담장을 넘는 순간 자신에게 허락된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는 박승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광해군 일기와 인조실록은 그를 두고 엇갈린 시선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임금의 눈을 가린 간신들의 수장이라 손가락질하지만 또 다른 기록의 틈새에서는 성품이 깨끗하고 사욕이 없던 인물이라는 의외의 찬사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승종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비극입니다. 그가 영의정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북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이첨을 필두로 한 강경파들은 정적들을 무참히 제거하며 피해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승종은 그들과 같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늘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모으거나 사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일에 결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위 관직자들이 뇌물과 매관매직으로 집안을 살찌울 때 박승종의 집안만은 청렴함을 유지했다는 기록은 승자의 기록인 실록조차 부정하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과 청렴함은 오히려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대북파 내에서는 정승이 너무 유약하여 대업을 망친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파인 서인들에게는 악의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섬과 같았습니다. 광해군 역시 박승종의 정직함을 신뢰하면서도 때로는 그의 고지식한 간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무리하게 궁궐을 중건하려 할 때 박승종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기와를 올리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은 짧고 역사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명예와 충심은 역설적으로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종은 조정의 회의가 끝나면 늘 홀로 궁궐 뒷길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한양의 거리를 걸으며 그는 저물어가는 조선의 국운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기록은 그를 대북의 영수라 적었지만 실제 그는 무너져가는 왕국을 홀로 어깨에 짊어진 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비운의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도덕적 자부심이었으나 격동의 시대에는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묶는 포승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623년 봄 한양 도성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 능양 군운날의 인조의 집 근처에 수상한 기운이 감돈다는 밀고가 박승종의 집무실에도 수차례 날아들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점입니다. 만약 박승종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단호한 숙청을 단행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인조반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박승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숨겨진 해석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승종은 반정의 낌새를 눈치채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훗날 사가들은 그가 무능했다거나 상황 파악이 늦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승종의 청렴하고 고든 성품을 생각할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는 어쩌면 이미 광해군의 시대가 끝났음을,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뀌어야 함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피를 부르는 또 다른 옥사를 일으켜 주군을 지키기보다는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수용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반정 직전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천명이 이미 옮겨갔다면 인력으로 어찌 맞겠는가라는 탄식 섞인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주군이 저지른 과오, 특히 임목대비 폐모 사건과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인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대북파의 수장이었으나 대북파가 저지른 폐륜적 행위에 동조할 수 없었던 고결한 선비였습니다. 반정 전야 박승종은 대궐로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집 마당을 소리 없이 거닐었습니다. 그는 종복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집안에 큰일이 닥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라며 미리 집안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승의 관복보다 수위가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주군을 배신하여 살아남는 길도,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권력을 유지하는 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종의 이러한 의도된 침묵은 그가 가진 마지막 양심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칼을 든 반정군보다 무너진 도덕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3월 12일 밤 횃불을 든 반정군이 홍제원 너머로 진격할 때 박승종은 비로소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 말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스스로 선택한 마침표였습니다. 반정의 횃불이 창덕궁의 담장을 넘고 광해군이 궁궐 뒷문을 통해 피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양 도성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자들의 환호성과 패자들의 비명 속에서 영의정 박승종의 위치는 가장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반정군이 가장 먼저 찾아낼 표적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승종은 구걸하듯 목숨을 연명하거나 적들에게 무릎을 꿇고 변명을 늘어놓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마에 올라 경기 포천에 있는 가문이 선영으로 향했습니다. 포천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수많은 피난민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일국의 영의정이었던 남자가 갓을 깊게 눌러쓴 채 산길을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몰락을 상징했습니다. 그와 동행한 이는 그의 아들 박자흥이었습니다. 박자흥 역시 광해군의 사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승종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주상이 폐위되고 사직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조 반정을 주도한 이들이 결코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임을, 설령 살려준다 해도 평생을 치욕 속에서 보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의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붓을 꺼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문장들 속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북파의 영수로서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죽음으로 속죄하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승종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을 시도했으나 죽음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아들과 함께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주변에는 흐트러진 물건 하나 없이 정갈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영의정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광해군의 시대는 그렇게 피와 눈물, 그리고 가장 청렴했던 신하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그를 반역의 무리로 기록했지만 그가 택한 마지막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강렬하게 조선의 선비 정신이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종의 죽음 이후 조선의 조정은 그를 철저히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공신들은 그를 광해의 신복이자 나라를 어지럽힌 대북의 괴수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문은 멸문의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를 처단해야 할 원수로 여겼던 서인들조차 그가 남긴 유품과 최후의 모습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던 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일국의 정승을 지낸 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재도구가 소박했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단 한 푼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평생 모은 장서들과 청렴함을 강조한 가옥만이 텅 빈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조실록의 사관조차 박승종의 자결 소식을 전하며 성품이 본래 깨끗하여 사욕이 적었으나 다만 처지가 그러하여 화를 당했다는 묘묘한 동정론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을 향한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과연 좋은 사람이 나쁜 시대를 만났을 때 그 개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박승종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담았던 정권은 폐륜과 실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악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그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시대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회피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박승종은 오랫동안 간신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본 그의 삶은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고 변절하여 새 권력에 기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명예와 신하로서의 의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죽음과 맞바꿨습니다. 박승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비로소 증명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박승종이 포천의 차가운 산속에서 마주했던 그 고독한 결단은 여전히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라면 무너지는 배 위에서 끝까지 명예를 지키며 함께 가라앉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한 생존을 택하겠습니까? 포천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박승종은 곁에 선 아들 박자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자흥은 광해군의 사위로서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본성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무너지는 시대를 함께 버텨온 동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망칠 것을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 먼 곳으로 떠나 훗날을 도모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자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문이 무너지고 임금이 쫓겨났는데 사위이자 신하인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는 권력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자부심, 그리고 끝내 지켜내지 못한 주군에 대한 통한이었습니다. 박승종은 아들의 눈에서 공포가 아닌 평온한 체념을 읽었습니다. 박승종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가문의 선영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들이 일구어온 명예가 자신에 대해서 핏빛으로 물드는 것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독배를 들고 아들이 그 뒤를 따르려 했던 순간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죽음의 길에서 유일한 위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동반 자결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대역죄인이라 해도 부자가 한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승종은 아들에게 비겁한 생존 대신 고결한 소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라 명예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조선 선비 가문의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이 나란히 발견되었을 때 포천의 산천도 소리 없이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박승종과 그의 아들 자흥이 포천의 숲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한양의 박씨 가문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승종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집안의 여인들에게 들이닥친 운명은 죽음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연자제라는 이름 아래 한 남자의 몰락을 온 집안의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박승종의 며느리는 광해군의 딸인 화평옹주였습니다. 왕녀의 신분으로 시집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녀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의 자결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반정군이 집안을 가로지르며 가산을 정몰하고 노비들을 끌어갈 때 여인들은 골방에 모여 서로의 손을 맞아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승종의 처와 며느리들 역시 치욕스러운 삶 대신 정조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의정의 부인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박승종의 처는 남편의 유품인 옥관자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고지식하게 명예만을 쫓았는지 원망할 법도 했지만 끝내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정승의 아내로 살았으니 역적의 노비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밀양 박씨 가문의 저택은 순식간에
곡소리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가문의 몰락이 아닌 광해군 치하에서 영광을 누렸던 한 시대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역사는 박승종의 자결만을 크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가문이 몰락과 함께 쓰러져간 수많은 여인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박승종이 지키고자 했던 선비의 명예는 결국 그가 사랑했던 모든 이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잔인한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박승종이 숨을 거둔 뒤 한양에서는 그를 향한 가혹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공신들은 박승종을 광해군의 폐륜을 도운 원흉으로 지목하며 그를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다시 목을 베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상 가장 기묘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외치던 정적들 중 일부가 박승종의 평소 행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은 것입니다. 당시 서인 세력의 핵심이었던 최명길이나 김유 같은 인물들은 박승종이 대북파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이면에는 적들이 남긴 의외의 평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력을 휘둘러 남을 해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반정 공신들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박승종의 청렴한 삶이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결국 박승종은 대역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극단적인 처벌인 부관참시를 면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조용히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들조차 그가 지닌 고결한 선비로서의 기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승종의 죽음은 적들에게도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으나 박승종이라는 거울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자신들과 그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 목숨을 버린 박승종 중 누가 더 진정한 조선의 선비에 가까웠는가를 말입니다. 역사는 박승종의 이름을 간신전에 올렸지만 그를 기억하는 당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가장 깨끗했던 마지막 정승이라는 칭호가 지워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박승종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포천의 고요한 산자락에 여전히 남아있으나 그를 찾는 발길은 드뭅니다. 교과서는 인조 반정을 정의의 승리로 기술하며 박승종과 같은 패자들의 이름은 짧은 각주로 처리하거나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역사의 기록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박승종의 삶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피바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함으로 자신을 지켰으나 그가 속한 조직의 죄악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도덕적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그 선택은 가문이 멸문이라는 가혹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숭고한 희생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한 선비의 비겁한 도피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조직과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곳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박승종처럼 침묵하며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칼을 들고 맞설 것인가, 그도 아니면 비겁하게 순응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박승종의 고독한 죽음은 현대인들에게 거울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승자의 펜으로 쓰여지지만 역사의 진실은 그 기록의 틈새, 즉 박승종이 남긴 텅 빈 감고와 정갈한 유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박승종이라는 이름을 간신이라는 낡은 틀에서 꺼내어 시대를 잘못 만난 한 고결한 영혼의 고뇌로 다시 읽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품어내지 못한 광기 어린 시대의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숲속에 남겨진 그의 각과 도포 자락 위로 오늘도 소리 없이 눈이 내립니다.